네, 국립중앙의료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완치 1년 뒤까지 한 번이라도 후유증을 경험한 사람이 87%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10명 중에 9명, 거의 대부분은 후유증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피로감이고요. 이어서 호흡곤란, 탈모, 가래 등의 순서라고 합니다. 또 주의력 장애, 두통, 뇌에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지는 브레인포그 등 사고력에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뒤에 신경과 관련된 증상도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김현수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19에 걸린 뒤에 사고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네, 코로나 초기에 이제 중증 ICU 그 중환자실에서 네. 나왔던 분들이 일상생활에 복귀하면서 신체 질환의 부작용에 아주 주의를 기울였는데, 사실 신체 질환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만큼 네. 사실 이 신경 질환 또는 네.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출현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에서 환자군이 제일 많기 때문에 미국의 존스홉킨스 포함해서 몇 개의 주요 대학이 어떻게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가, 또 그 이후에 어떤 후유증, 코로나 확진자들 사이에 중추신경계 관련 또는 신경정신 관련 어떤 후유증이 많이 남는가 네. 하는 걸 이제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남기는 증상이 현재까지는 네. 비율적으로 어떤 것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첫 번째가 인지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인지 증상. 인지 증상이라 하시면 뭐 시간을 뭐 본다거나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인지 장애, 경도 인지 장애,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경도 인지 장애랑 제일 가까운 질병은, 너무 심각한 얘기를 아침부터 드려서 죄송한데, 경도 인지 장애랑 제일 가까운 질환은 치매죠. 사실은 치매. 네. 그래서 기억력이 줄어든다든지, 네. 주의력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현상이 코로나를 심각하게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비율적으로 더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어떤 인지, 주의, 또 실행에 이르기까지 좀 한국식 표현으로 제일 적당한데 영어 표현으로는 오히려 더 애매한데요. 네. 한국식 표현으로는 그야말로 멍 때리게 된다. 멍 때리게 된다. 네네. 그래서 어떤 충분히 신체적으로 회복됐는데, 그렇다고 우울하거나 불안한 상태가 아닌데 인지적 과제를 능률적으로 또는 코로나 감염 이전처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 이후에 신경 관련 후유증으로 가장 많이 얘기된 게, 어제 제가 출연하면서 이걸 퀴즈로 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벌써 퀴즈 내시는 겁니까? 네. 빠르게 내시네요. 네.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네네네. 제가 어제 힌트를 드리고 그랬는데, 이미 또 우리 진행자 이혜선 기자님께서 네. 브리핑 하시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 확진 이후 네. 이 중추신경계 침범 증상 중에서 가장 현재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제가 안개 낀, 이렇게 미세먼지 잔뜩, 안개 잔뜩, 안개 낀 뇌 현상이다라고 해서 영어 2단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영어 2단어고 5글자죠. 한글로 하면. 네. 말씀을 드렸는데, 요 정답은 선생님, 코너 끝나고 가시기 직전에 말씀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이미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지 않을까 해서요. 아, 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어쨌든 제일 많이 호소되고 있는 것은 이런 기억력, 주의력, 실행력. 네. 그래서 코로나로 근데 이제 이게 심각한 사람일수록 더 이것도 인지 증상도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하고요. 네. 가볍게 코로나를 앓은 사람들에게 이런 인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코로나를 겪은 정도랑 이 인지 증상의 정도가 비례한다. 이런 얘기가 현재 연구진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호흡에 대한 공포감. 이제 저희 네. 정신의학적으로는 공황장애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건데요. 이게 그야말로 우리가 그 호흡 통해서 감염이 되고 또 호흡기 질환으로 기침을 포함한 여러 증상을 앓고 하면서 이제 이 호흡을 하는 동안에 뭐가 또 다시 감염되는 게 아닌가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약간 청결강박과 비슷하지만 호흡에 대한 불편함, 호흡에 대한 뭔가 이물감, 호흡 불편함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잘 알기 어려운 또 구분하기 힘든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그런 호흡 공포, 호흡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게 실제로 호흡기 증상은 이제 이 의학적으로는 신체의학적으로는 증상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면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는 이런 증상도 상당히 이제 많은 비율로 남아 있어서 이런 이제 호흡을 잘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코로나19를 앓고 나서 이제 완치되신 분들은 호흡 관련된 재활 운동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뭐 그 외에 또 다른 재활 운동을 좀 하는 게 좋은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현대의학으로서 굉장히 많은 치료법이 있는데 이렇게 명상하고 호흡을 하는 것이 이런 감염병을 회복하는데도 과연 도움이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뭐 9.11 테러 그럴 때도 건물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분진이 생겼고 그 분진을 뒤집어 썼던 많은 그 주변의 피해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이 트라우마 또 회복 과정에서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그 분진을 호흡하면서 느꼈던 호흡에 대한 불편함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또 치료는 어떻게 했냐? 이 정신과 의사 몇 분이 이분들을 결국 호흡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호흡에 대한 노출, 호흡법에 대한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을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했는데요. 그래서 거바그라는 선생님이 정신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말로 하는 진료를 포기하고 호흡으로 이분들을 치료하는 클리닉을 세워서 9.11 테러 때 이 호흡 분진으로 인해서 호흡 공포가 생겼던 분들을 호흡으로 치료하는 이런 치료법이 의학적으로도 근거 기반의 어떤 지침을 만족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런 호흡으로 치료하는 치료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감염 환자분들도 호흡을 통해서 자신의 증상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충분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 코로나 시기에 꼭 이 오미크론 코로나 감염이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이 선택한 치료가 뭐냐, 이 신경 정신적 증상을 겪을 때 가장 많이 선택한 치료가 뭐냐, 이 코로나 시기에 이 과학이 발전한 시기에 가장 많이 선택한 치료가 뭐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설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선택한 치료는
뭐였을까요? 약물 치료였을까요? 아주 첨단 기술의 그런 어떤 아주 침습적인 뭔가 하여튼 우리가 몸에다 뭘 하는 치료였을까요? 아니면 아주 단순히 마인드풀리스, 숨을 잘 쉬고 호흡을 잘하고 마음을 잘 정돈하는 그런 치료였을까요? 아, 이것도 혹시 퀴즈인가요? 아니면 제가 대답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이거는 원래 퀴즈로 준비한 건 아닌데요. 네. 근데 너무 퀴즈만 내면 또 짜증나실 것 아, 같아서. 그렇죠. 아, 제가 맞춰볼까요? 네네. 3번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지금 재택 치료하면서 마음도 스스로 달래야 하고 자신의 불편한 신체 증상도 자가 치유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뭐 도구를 우리가 쓸 수도 없고요. 또 사실 어떤 특정한 약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없을 때 제일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을 줬던 것은 마인드풀리스. 사람들이 명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안정된 호흡, 심리를 안정시키는 그런 호흡과 간단한 주문과 정신을 집중하고 아주 편안한 상태에 처해서 자기를 돌보는, 자기를 돌보고 자기에게 연민을 베푸는 말을 해주는 것, 이런 셀프 컴패션, 자기 연민에 관한 명상, 자해 명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게 아마 가장 널리 사람들에게 퍼진, 특히 이제 영어권에서는 아주 이 명상이 가장 널리 퍼진 그런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실시간 댓글로 은혜님께서 혹시 교수님도 건강을 위해서 자주 하시는 호흡법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하시나요? 저는 예전에 흡연자였는데요. 흡연자에서 금연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도움받은 것이 사실은 호흡법이에요. 여러분 이제 호흡법은 아마 가장 제일 간단한 치료인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오늘 호흡법 강의를 제가 하러 온 거 아닌데 갑자기 궁금해하세요. 호흡법 얘기를 하시니까 네. 일단은 이제 호흡법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심리를 안정시키는 호흡에서 1번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코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코호흡. 아, 코호흡이요? 코호흡. 사람이 코로 숨을 쉬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보다 입호흡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들여 마시는 게 아니라 코로 들여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내쉴 때는 코와 입을 동시에 내쉬는데요. 이것은 이제 내쉬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길게 하면서 날숨이라고 하죠. 날숨의 효과를 좀 더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 이제 복식 호흡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되게 힘들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코호흡을 하면 복식 호흡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코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날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호흡의 효과는 들숨에서 발휘되는 게 아니라 날숨에서 발휘된다고 해요. 그래서 들여 마셨다가 이렇게 이제 내쉬면서 내쉬는 것을 충분히 내쉬는 동안 우리의 부교감신경계가 자극을 받아서 지금은 평화로운 때이다, 안정할 때이다, 또 편안한 마음을 가져도 된다, 이런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충분한 날숨. 네. 그래서 코호흡을 하면서 날숨을 쉬게 되고 또 되게 중요한 게요. 천천히 숨을 쉬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천천히요? 네. 보통 우리가 60초에 한 10회 정도? 그런데 실제로 아주 치유적인 호흡, 또 불교에서 엄마니 밤매음이라는 암송을 한다든지, 네. 천주교에서 묵주 기도를 한다든지, 또 기독교에서도 어떤 주기도문이나 이런 특정한 기도문을 외울 때 호흡을 병행할 때 한 절반 정도의 호흡을 한다고 해요. 한 5회 정도, 5.5회 정도.
이 5.5회 정도 하는 호흡이 사실은 굉장히 치유의 호흡이라고 해요. 호흡을 하고 날숨을 충분히 쉬면서 천천히 쉬는 이 호흡이 굉장히 치유적인 호흡이다라고 알려져서 요가에서 하는 호흡도 네. 기본은 이 세 가지예요. 기본은 이 세 가지. 코로 들이마시고 코와 입으로 함께 이렇게 길게 내쉬고 네, 이런 뭐 걸. 소리를 내라는 사람도 있고 네네네. 소리를 내지 말라는 팀도 있지만, 그 코호흡, 날숨, 천천히, 이게 이제 우리를 아주 치유하는 약보다 좋은 그런 호흡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특히 이제 호흡에 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호흡을 사용할 수 있고요. 네. 뭐 최근에는 빠른 호흡도 활용되기도 해요. 아주 나는 강인한 전사 같은 호흡을 하고 싶다. 네. 그런 강인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할 때 빔 호프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그램이나 네. 긴 열전 이런 프로그램에 어떤 분이 막 얼음 잔뜩 그 네네. 욕조에 갖다 놓고 자기가 거기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거나 뭐 저체온 상태에 1시간 있어도 빠지지 않는다. 네. 이런 도전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 일은 호흡법에 기초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저 티벳의 승려분들이나 이런 호흡법을 연습한 분들은 호흡법만을 가지고 체온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오랜 수련에 네네. 뭐 당장 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짧고 강한 호흡을 여러 번 쉬는 것을 연습하면 뭐 그렇게 네.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혈압이 높거나 네.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되고. 그런가요? 네. 네. 그런데 하여튼 얘기가 이 코로나의 이 중추신경계 질환 중에 네. 공포를 많이 남긴다는 얘기가 저희가 여기까지 맞죠. 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뇌 브레인의 안개, 포그가 낀 것 같은 그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네. 하는데요. 네. 이 뇌에 안개가 낀 것 같은 증상이 이제 한 느낌이 지속돼서 생각과 표현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또 불안이나 우울, 그리고 네. 기억력 저하, 그러니까 말씀하신 뭐 인지 장애 같은 네. 것도 있고, 뭐 언어 장애 같은 증상으로도 좀 고통을 받으신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건, 코로나 바이러스는 네. 폐나 기도로 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정말 좋은 질문을 네. 하셨는데,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아이들하고 제가 청소년들하고 코로나 관련 대화를 하다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몸 어디로 가나요? 전체로 다 가나요? 라고 하면서, 사실 호흡기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코는 또 뇌랑 이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뇌로도 침투를 한다는 거고요. 네. 뇌로 침투한다는 제일 가장 흔한 증거는 바로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이 야노스미아라는 현상이 뇌로 전염 가능하다는 것의 근거 중에 하나라고 초기부터 학자들이 말했고, 네. 실제로 정말 중환자실까지 갔다 온 코로나 중증 경험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지 증상, 기억력 손실, 경도 인지 장애 유사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어서 인지 재활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건데, 네. 그럼 혹시 코로나에 감염돼서 고립된 후에 또 이제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본다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뇌에 영향을 미치는 거가 아니라, 이런 고립이라든지 자가격리로 인한 이제 사회적으로 눈치를 보면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뇌에 안개가 낀 것 같은 브레인 포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가 말하고 있는 브레인 포그는 실제로 바이러스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으로,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의 뇌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요. 네. 근데 사실 굉장히 감별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소위 이제 뇌졸중을 경험하시거나 뇌출혈이 있은 뒤에도 우울함이나 또 기분의 변화나 또 어떤 성격의 변화 이런 것이 찾아오거든요. 네. 이제 뇌졸중 후 우울증, 네. 뇌졸중 후 성격 변화, 뭐 이런 것은 병원에서 흔히 이 정신과 의사들이 협진, 다른 과 신경과나 신경외과의 의사 선생님들이 가족들이나 의료진이 볼 때 뇌졸중 후에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가서 진료를 하는 건데 뇌졸중 후 우울증이나 또 실제로 진짜로 이제 기분이 우울해서 우울해진 것 이 두 가지가 감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현실에서는. 네. 네. 그러면은 코로나 지금 말씀 주신 네. 대로라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에 뭐 인격이나 성격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자꾸 말씀드리는 게 가벼운 감염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말 중환자실까지 다녀올 정도로 또는 인공호흡기를 경험한 분들처럼 바이러스가 진짜 온 몸에 이렇게 네. 퍼졌다라고 하는 분들에게서는 뭐 그런 것을 의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가벼운 감염인 경우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는 않다. 네, 다 적용되는 아닙니다. 건 아니란 네,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위중증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뇌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뭐 인격이나 성격이 바뀌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계속 말씀 주시는 네. 브레인 포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브레인 포그라는 것 자체가 뇌가 손상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코로나 중증을 경험한 이후에 이런 브레인 포그 같은 현상이 있을 때는 뇌가 손상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경도인지 장애에 대한 검사라든지 신경 심리 검사와 같은 뇌의 어떤 기능상의 변화가 있는지를 검사해 보는 것을 현재 미국 연구진들은 권하고 있는데 네. 아마 거기는 이제 저희 확진자 연구가 활성화돼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미국에 정말 몇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어서 네. 확진자분들이 호소하는 후유증의 어떤 그 데이터도 현재 별로 없는 그런 상태인데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이다 보니까 신경과학 계통의 여러 논문이나 저널들을 리뷰할 때 계속 이 중추신경계 후유증이 이런 게 남는다, 이런 게 현재 보고가 되고 있다, 이런 게 검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고 기억해 두어서 코로나 확진자들 중에서 심각한 질환을 앓았던 분들에게는 이런 것에 대한 검사의 배려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이야기를 네, 이 시간에 네. 이제 드리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또 없다 보니까 네. 이제 확진자의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마치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또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봐 사실 말씀을 한편으로 네.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 주셨던 검사들 있잖아요. 경도 인지장애나 네. 신경 심리 검사? 네. 네, 이 두 가지는 치매를 감별하는데도 쓰이는 검사 아닌가요? 네. 치매를 감별할 때도 쓰이고요. 뇌를 다치거나 그런 뇌 손상이 있을 때 뇌의 손상이 기능적으로 뭐 MRI 찍고 무슨 브레인 팻 찍고 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를 보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전두엽 검사 이런 기억력, 주의력과 같은 검사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런 검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치매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떤가요? 그거는 이제
현재는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추적 조사하고 있는 상태이죠.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오늘로 몇십만 명이 오늘 신규 확진자는 이제 5만 7천 명대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동 지금까지 누적은 누적된 네. 확진자가 100만 명이라고 예를 들어서 140만 명 정도 100만 명이라고 네. 했을 때 이 중에 중추신경계 질환을 후유증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뭐 몇 퍼센트가 나올지 모르니까 네. 그런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네. 재택 치료 중 한 사람은 완치될 즈음 다른 사람이 확진되었을 때 같은 방에서 그대로 있다가 먼저 걸린 사람 치료로 자가격리 해제가 되는 게 네. 여기 네,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네네. 그 질문 전에 제가 네. 몇 개를 드릴게요. 푸프리님이 이제 브레인포그 정말 무섭다, 겪고 싶지 않다라고 네. 하셨고, 누구나님이 근데 브레인포그는 낫기는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현재 연구된 결과에 따르면 브레인포그가 완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나을 수 있는 건가요? 뭐 그거야 이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네. 그래도 브레인포그까지는 아직은 경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걸 빨리 우리가 진단하고 다양한 인지 재활을 하면 네. 개선될 여지가 훨씬 더 많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KK님이 재택치료 관련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재택치료도 이야기를 지금 할 예정이죠. 그래서 그 브레인포그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코로나19 이후에 머리가 좀 멍하거나 뭐 기억력이나 주의력이 좀 떨어진 것 같은 분들이 이 인지 능력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뭐 그 전에 일단 이제 우리나라도 코로나 감염자 분들, 코로나 확진자 분들의 후유증 연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코로나 감염 이후에 그 이전에 없었던 어떤 후유증을 앓게 됐을 때, 후유증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것을 어디다 연락하고 어떻게 검진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그것을 추적 관리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 정부가 빨리 지침을 마련할수록 우리 국민들에게 훨씬 더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각 분야별로 후유증 상담센터, 후유증 신고센터 같은 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 먼저 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 어쨌든 정도가 경미할 때 조기 개입하면 큰 또 기능의 손상을 남기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멍 때리는 거지 이게 뭐 특별한 그냥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넘어가면 기능이 손상된 채로 좀 더 진행돼서 전혀 예상치 않은 결과를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현상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하지만 조기에 개입하면 상당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재택치료 관련해서 넘어가려고 네. 하는데요. 현재 재택치료하는 사람만 20만 명이 넘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또 너무 많다 보니 네. 이제 확진 판정 후에 겪게 되는 불안감이나 뭐 정부나 의료진의 관리를 받지 못한다라는 데서 오는 소외감 이런 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마음 챙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현수 교수님은 혹시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이제 우리는 비교적 자가격리를 예전에도 긴 기간 했고 최근에도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긴 기간 자가격리를 하고 지내기 때문에 자가격리 시간 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보낼 것이냐 하는 게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4일 격리할 때는 14일 격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책자를 나눠드리기도 하고 14일 동안 하기 위해서 아마 신문지상에서 네. 보신 적도 있을 텐데요. 뭐 컬러링북도 하나 드리고 또 아령부터 시작해서 홈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그
홈트할 수 있는 몇 개의 스트레칭 도구도 그 안에 같이 집어넣어서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마음 챙김 관련 책도 하나 같이 보내드리고 해서 그 14일의 격리 기간을 불안에 동요하지 않고 안정되게 최대한 안정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도구와 치료적 보조 도구들을 저희가 이제 제안하고 제공하고 그렇게 지내 왔었는데 사실 이 시기에 네. 이제 고립이 얼마나 두려운지 외로움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혹독하게 경험했다는 그런 분들도 일부 계시고 그야말로 이 자체로 내가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연배가 있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충분하신 분들은 오히려 덜한데 네. 젊고 외롭고 지지가 적은 사람들은 아주 이것을 또 절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이게 어떤 자신의 현재의 존재를 말한다라고 해서 이 시기에 어떤 고립에 대한 또 사회와 단절된 것에 대한 굉장히 이제 자신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느끼는 그런 경험이 되기도 해서 네. 저희가 지금 이제 5일, 7일 이런 기간에도 이렇게 보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공공기관에서 네. 또 시민단체에서 제안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마침 그 슬기로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었나요? 네, 의사생활 시리즈죠. 네. 네. 그 드라마가 유행하는 것이 이제 큰 차관이 돼서 지금 슬기로운 격리생활 시리즈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 슬기로운 격리생활 시리즈요. 네. 혹시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일까요? 요즘 2030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자기의 증상부터 치료 과정, 뭐 자가격리나 이런 네. 상황을 브이로그로 찍어서 영상으로 그렇죠. 남기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게 혹시 심리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뭐 너무 노출적으로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 시기를 자기가 기록하고 또 기록하면서 뭔가 마음으로 또 성찰하고 또 공유하고 네. 또 더 더 지혜롭게 격리 생활을 하는 것에 관한 그런 정보도 나눈다면 그것은 어떤 사회적 연결과 함께 집단 지성을 형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근데 이게 사람이 좀 이렇게 믿을 구석이 있어야 마음이 좀 편해지는데 요새 워낙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니 보건소나 병원에 연락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내 증상에 대해서 궁금하고 초조해지는데 이런 분들은 재택치료, 자가격리하는 동안 뭘 믿으면서 좀 견뎌야 하는 걸까요? 사실 그 슬기로운 격리 생활의 지침은 이제 몇 년째 하다 보니까 마치 교과서 같이 이게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게 이미 상당히 연구된 바도 있어요. 아, 네. 네.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운동하기, 네. 스트레칭을 포함한 특히 이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스트레칭을 포함한 운동하기, 단기적인 5일이면 5일, 뭐 7일이면 7일 단기적인 목표를 정해서 뭐 책을 읽는다든지 필사를 한다든지 그런 책 읽거나 필사하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연락하기. 그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들과 연락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 명상하기. 아까 이제 마인드풀리스 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 5일, 7일, 14일, 10일을 오히려 어쨌든 자기 회복, 자기 치유, 자기를 돌보는 시간으로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거고 네. 아주 월스트 최악의 격리 생활, 네. 정주행 계속 타기, 배달 음식 계속 먹기, 주야 바꾸기 이렇게 해서 자칫하면 생활 리듬 깨지고 체중 증가 순식간에 3, 4kg 이상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연락 안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왜 잠수 탔냐라고 비난받고 이런
지나치게 미디어 스크린 타임 늘어나고 운동 안 하고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서 음식 많이 먹기, 네. 그래서 체중 증가,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최악의 격리 생활이다라고 네.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일종의 그 격리 생활하는 사람들끼리의 커뮤니티를 짧은 기간 형성해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격리 생활 동안 이렇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는 분들도 꽤 많고, 네. 격리 생활 동안에 시민들과 공유하는 일기를 페북에 올리는 분들은 진짜 전보다 많아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되는 거군요. 근데 지금 방금 김현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조금 찔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격리 생활을 하면서 이 생활 리듬을 지킨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혹시 뭐 김현수 교수님이 꼭 당부하고 싶은 생활 리듬 관리법 이런 게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유명한 일화인데요. 네. 저는 실제로는 뭐 진짜 그런지 모르겠고, 조정래 선생님께서, 태백산맥 작가 조정래 선생님께서 글을 집에서 쓰시는데 출근을 하신다고 그래요. 출근을요? 네. 그래서 글을 집에서 쓰시는데 무슨 출근이냐 그랬더니, 글 쓰는 시간일 때는 옷을 양복으로 갈아입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러게요. 네.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집안에서도 생활할 때는 거실에서 서재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뭔가 이게 하여튼 리추얼을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 생활 리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만약에 격리를 하게 됐을 때 어떻게 지낼지, 지금 뭐 워낙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고 격리의 경험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지금 저도 저희 기관의 부센터장 내지는 뭐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자꾸 감염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네. 여러 격리의 이제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미리 계획해 놓으시면 아마 더 도움이 될 거고, 그럴 때도 일상의 리듬을 뭐 진짜 시간을 분초 단위로 움직여야 되지는 않지만 하여튼 주야가 바뀌지 않는 것, 라이프 스타일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퀴즈 답은 뭐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초반에 뇌에 네. 안개가 낀 것 같은 현상에 대해서 퀴즈를 내드렸는데요. 네. 네, 정답 시원히 밝혀주시죠. 네. 아니 뭐 너무 ARS 퀴즈 수준인 것 같아서 시청자를 무시했다고 하실까봐 죄송스러운데, 어쨌든 이제 브레인 포그, 네. 브레인 포그라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브레인 제가 포그. 알기로는 퀴즈를 하나 더 준비하셨다고요. 2개 내신다고 하셨다는데. 네, 그런데 아까 이제 마인드풀리스 해버리는 바람에 그게 퀴즈였나요? 네. 해서 오늘 지금 시간도 그렇고.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브레인 포그 정답을 올려주신 분을 2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건 어떨까요, 교수님? 네네. 네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날이 좋아서님, 날이 좋아서님, 브레인 포그. 네. 그다음에 아까 계속 브레인 포그 외쳐주셨던 은혜님, 은혜님 2분 퀴즈 당첨된 것으로. 네. 뽀글이님은 계속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개인 선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개인 선물이요? 네, 개인 선물로. 네, 알겠습니다. 네, 뽀글이님까지. 네, 뽀글이님까지 네. 3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격리 생활, 그걸 여러분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사실 활용할 수 있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공감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의 격리 생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게 격리 생활을 해내는가, 또 할 수 있나 하는 것들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재미있는 연구와 슬기로운 격리생활, 재택치료생활법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